현재 유럽 당국의 수출 규제 관련 발표에 일본 당국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뜻밖의 수출 규제가 다양한 국가에서 일본에 향하고 있는 상황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전의 수출 규제는 최근 중국이 준비하는 수출 규제로 이 역시 초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는 전자제품이나 부품, 소재 등은 중국의 히토류를 기반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중국이 전국인민대회에서 전략물자 수출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죠. 수년 전 센카쿠 열도와의 분쟁 당시에 일본은 한 차례 히토류 수입 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고 일본은 그 당시에 백기투항하면서 중국에 항복했지만 이제 또다시 히토류의 공포가 다가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에 방문한 자리에서 모테기 외무상에게 센카쿠는 중국 땅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중국 당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2월 1일부터 해경들이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법까지 바꾼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것은 중국이 센카쿠 문제를 히토류까지 엮어서 원투펀치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막아달라는 제스처를 강력히 취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수출 규제에 쓰라린 맛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 전략물자 반출을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와 똑같은 이유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일본도 그 기분을 느끼게 됐다면서 막무가내로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 정부가 이제 자신들이 당하는 국면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들고 나온 수출 규제는 훨씬 더 다급한 조치로 일본 장관이 긴급 회견을 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일본까지 포함한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와서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유럽과는 특별한 관계로 생각했고 유럽만큼은 일본을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버블 경제 시대인 90년대에 전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으로 규모가 큰 나라가 되면서 각종 학회에서는 탈아시아 논의가 이뤄지고 일본은 유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포럼이 열리는 등 서방연합체인 G7 국가로 유럽과 친밀하다고 여긴 일본이 갑작스러운 그들의 조치에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독일은 2차 대전 때부터 일본과 오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이고 일본은 독일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들려온 뉴스는 뜻밖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백신 수출을 금지하자고 한 것입니다. 독일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입김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도 하죠. 우선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백신 공장에 화재가 나는 등 백신 수급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옌스 스판 독일 보건장관은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이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유럽연합 국가들이 먼저 다 맞고 나서 남는 물량을 수출해야 한다며 기존의 판을 완전 뒤엎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되어 있는 전세계의 많은 백신 물량도 무시하고 유럽에 묶어두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은 유럽연합 우선주의가 아니며 유럽 내에서 공정한 백신 배분을 위한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최근 일본 마이니치에서 화이자 수입 일자 변경 보고가 나온 것으로 원래는 2021년 6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 7천만 도스가 수입되기로 했지만 2021년 연내로 수정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럽연합에서 화이자 등 주요 백신 회사와 물량을 유럽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너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독일은 지금까지 효능을 의심받던 러시아 백신을 대량 수입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독일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CNN 등 복수의 미국 외신조차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 백신이 효과가 90% 이상으로 입증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며 러시아 백신이 세계 3대 백신으로 올라섰다면서 임상에서 그 성능을 훌륭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에 따르면 지원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에서 스푸트니크5의 예방 효과는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모더나, 화이자에 이어서 90% 이상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백신은 전세계 3개뿐인데 그 중에 러시아 백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조차 백신이 모자라서 러시아 백신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일본은 매우 급박해졌습니다. 화이자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공급 라인이 막힌 것입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백신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긴급 발표를 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가장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현재 일본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죄송하게 됐다. 현재 일본의 백신 공급 일정이 모두 불확실해졌다 라면서 안 그래도 백신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데 더욱더 꼬여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유럽 라인의 백신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쿄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핵심은 백신 공급이라면서
일본의 백신 공급만 제대로 이뤄지고 국민들이 면역을 갖게 되면 선수들도 안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럽 그리고 독일에서 백신을 수출 규제하면서 일본 물량을 가져가 버린다는 소식에 일본은 독일이 백신 국수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하면서 오히려 호통치던 고노다로가 이제 유럽 보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백신 수출을 막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독일 보건장관이 나와서 백신은 유럽 밖으로 수출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은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백신 공장이 유럽에 있으므로 이미 몇 주 전부터 물량을 통제하고 내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굳이 유럽 국가 간에 컨센서스를 이뤄서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공장을 수색해 미국에 나가는 물량도 조사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그나마 자체적으로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이고 노바백스도 원료만 가져와 한국에서 백신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러시아와의 스푸트니크5 백신까지도 위탁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화이자 백신이 다소 공급이 지연되더라도 성능이 좋은 다른 백신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플랜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까지 한국이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질병관리청에서 전망한 대로 앞으로 점점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노바백스나 러시아 백신 등의 성능이 90% 내외가 되면서 한국의 백신 공급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일본에서도 백신 공급은 한국과 비슷하게는 되더라도 올림픽 기간에는 절대 못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온다는 7천만 도스의 화이자 백신이 대부분 1순위 유럽, 2순위 미국, 3순위 영국 등으로 세워나가서 백신이 일본에 가기까지는 순위가 상당히 밀려서 연내에 공급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서방연합체와 동일선상에 서 있는 탈아시아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팬데믹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유럽과 미국 등의 한참 순위가 밀려나가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죠. 막대한 자금으로 선계약부터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돈보다 힘의 논리가 작용함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이 한국과 똑같은 수출 규제를 겪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훌륭하게 국내의 업체들이 극복해낸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까지 고사하게 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 곳에 비해서 백신의 경우는 반도체와는 달리 극복하기 불가능하고 올 여름까지 반드시 일본에서 접종이 되는 기한이 있기에 유럽의 백신 수출 규제는 일본 입장에서 치명적인 도쿄올림픽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5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들어가 도쿄올림픽 개막이 예정된 7월까지는 16세 이상의 국민 대부분의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5월 전에 도착하기로 한 화이자 7천만 도스와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도스 물량이 크게 구멍나면서 벌써부터 굳이 도쿄올림픽을 하게 된다면 무관중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 규제, 이제는 일본이 그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물밑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관련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브리핑에 나서 자신들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죠.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다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인 것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죠. 목표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인을 포함해 일본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이 독도를 치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말고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만약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들면 그때부터는 전면전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지배 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이나 주민 등이 중요합니다. 최근 독도가 소속된 울릉군은 독도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되면 독도 방문객들의 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더 중요한
독도 입도 지원센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 그만큼 독도 땅을 밟는 건 어렵다는 뜻입니다. 독도는 자연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독도에 더 안전하게 방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독도 방파제와 독도 입도 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독도에는 방파제가 없습니다. 동해는 파고가 높은 데다 너울도 심해서 1년 중에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날은 14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365일 언제든 국민들이 독도 땅을 밟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있어야 하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독도 입도 지원센터입니다. 이 시설물은 독도에 입도한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독도를 누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방문객이 기상 악화 시 긴급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급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의 건립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현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은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법으로도 일본이 독도를 넘볼 수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독도 방파제 및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입니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예산 확보와 건립이 물리적으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수년 동안 지지부진한 걸까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손을 놓은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묶어놓고 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18년에 크게 제기된 의혹입니다. 정부가 조직적으로 독도 관련 예산 집행을 무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있었죠. 물론 관련 증거도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2015년부터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도 완료되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도 통과했죠. 그런데 정부가 마지막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해서 국비 확보가 이루어졌는데 왜 예산 집행을 안 해준 걸까요?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도 지속 가능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에 따라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을 처음 편성했지만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에서 사업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독도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의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은밀한 합의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물론 독도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 외교적 고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 방파제 건설과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미룬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가 못한다면 독도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독도 입도 지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이 다시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군요. 비즈니스 센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독도 비즈니스 센터는 하반기쯤 3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물은 독도 방문객들이 독도 출발에 앞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독도 방문객들은 독도 출발에 앞서 복잡한 사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궂은 날씨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마땅히 쉴 공간조차 없어서 큰 불편을 겪어왔죠. 하지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되면 모두 해결됩니다. 편안한 쉼터에서 영상과 사진을 통해 독도 관련 정보를 사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 방문 후 여객선 하선과 동시에 독도 명예 주민증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도 명예 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고 그 숫자가 폭증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 주민은 더 늘어나겠죠? 치료 지배 효과도 커집니다.
현재 독도 여행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 구미에 사는 한 남성은 40년 만에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독도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독도는 한번 와봐야 합니다. 실제로 노 재팬 운동 이후 대마도는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은 북적거렸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울릉도 독도를 찾는 독도 지킴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날이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많은 분들이 독도를 찾을 수 있으면 합니다. 앞으로 독도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 문제를 외교적인 사안이라 하여 외교부 등 중앙정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부는 지원해주는 입장이니 명분을 만들기에 좋죠.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넋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매년 독도 관련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도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일본에 대신 동해 표기를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무려 10년째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2009년입니다. 또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만큼 더 많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일본이 절대로 독도를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들을 내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